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얼굴이 싹 바뀌었어. 예?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다 합격해서 갔고, 그렇죠. 안 나타나는 사람은 다 합격했겠지, 하여튼. 새로운 분들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교원 임용 시험에서 이제 경제학이, 그렇죠. 여러 5개, 우리 교육학까지 포함하면 교과 교육은 6과목이죠, 6과목. 특히 이제 사회과만 놓고 보게 되면 5과목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학이죠. 근데 뭐 경제학은 가장 쉽죠, 5개 중에서는. 그렇죠. 할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이 아주 쉽다. 근데 그런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애를 먹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이번 수업은 이제 개강이죠. 올 시즌에 처음 개강이어서 이론 정리하는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정리하는 거. 자, 이제 경제 원론입니다. 경제 원론. 경제학을 처음 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 원론 수준의 이제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전제를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5, 6월, 6월 계속 가다가 이제 가을 시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경제 이론의 이제 특징, 경제학 자체 그 학문의 특징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거 전부 논리 체계죠. 논리 체계.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경제학이 엮여지는 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건 개별 시장 분석이죠. 또 개별 경제 주체들. 개별 인디비주얼 사람,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시장, 개별 시장과 그 주체들에 대한 분석이고, 요거는 총체적 분석이죠. 한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방 경제로 가게 되면 미시경제학의 연장이 국제 무역 이론이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이게 개방된 것이 국제 수지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제 경제학이고 미시 거시인데 사실 구분은 없죠, 뭐. 무역론, 미시로 경제학.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요건 개방 거시경제 이론. 엮여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학의 특징은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한 분석인데, 총체적인 분석과 개별적인 분석 합인데, 이게 논리학이란 말이죠. 논리학.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아닌 것이죠. 법 과목하고도 조금 다르고, 사회문화 과목하고도 조금 이제 다르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 안에서 사람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그 이제 기본적으로 논리에 의해서 쭉 엮여지게 되는 체계인데, 근데 이 논리를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서술적으로 말과 글로 이해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경제학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학 방법론 중에서도 경제학은 독특한 방법론을 택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수학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경제학 전체가, 그렇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나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 공급이다. 그러면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총 공급, 시장 이론이니까 수요 공급이다. 그랬을 때 수요 공급, 여기 이제 펑션이라고 쓰죠. 이게 수학적 관계란 말이에요. 함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요와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된 변수들과의 관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부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하지 않지만 수학적인 논리의 구체적인 행태를 알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수학과 통계학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통계학 분석까지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현실 분석까지는 가지 않는 거지. 논리 체계만 보는 것이니까. 모든 게 수학적인 시스템이에요. 방정식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또 이제 원론 수준의 공부니까 전체 다를 완벽하게 수학적으로만 보진 않고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림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 이런 논리 체계를, 그렇죠, 이론 자체가 수학적으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분석하고 하게 되니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 두지 않으면, 그렇죠, 책 읽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제 답안을 써야 돼. 답안 쓸 수도 없다, 이거지. 자, 이런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은 뭐냐? 우리 임용 시험은 이제 재작년서부터, 그렇죠,
완전히 서술형 시험 문제이다 보니까 이 모든 논리 체계를 공부한 다음에 요거를 답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유형이죠. 기입형,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세 가지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시험에는 재작년 바뀌기 전에 그때는 이제 논술형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요거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작년에는 논술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기입형은 뭐나 하면 이제 단답형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답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 문제 같은 거 답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론 자체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서술형은 두 개 내지 네 개, 두 개 내지 서너 개 문장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답을 써주게 되는 것이죠. 아예 그렇게 이제 출제 당국이 요구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쓰지 말고 두 내지 세 개, 네 개 문장으로 답하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이 논술이 이제 좀 길게, 그렇죠?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서술형 문제나 논술형 문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다만 이거 논술형 문제는 좀 다루는 주제 자체가 복잡해서 서너 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제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경제 원론의 어떤 얼개 메커니즘이고 우리는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런 형태로 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데 여러분 대개 이제 해 보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분 옛날에 객관식 1차가 있었을 때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것에 도움을 받아서 경제학의 기본 논리를 정확하게 그렇죠? 이해하고서 끝나면 안 돼. 객관식 같은 거 그냥 찍으면 되는데 자기가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그렇죠?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써야 된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그럼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론에 근거해서 답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임용 시험 문제는 한 가지 난제가 더 있는 거예요. 이론 자체 공부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표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거 어떤 애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쓴단 말이에요. 사람 요약을 잘 해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중원본하고 잘 요약이 안 된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 이제. 이거를 내가 간단하게 두세 문장으로 하는데 내게 요약하고 그렇죠. 그거 하는 데서 특별하게 내가 잘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오케이죠. 근데 나는 늘 문장을 보면 내가 보더라도 그렇죠. 밤에 쓴 문장을 아침에 찢어버리고 싶더라. 뭔가 그렇지 잘 요약이 안 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뭐 누구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더군다나 객관적인 사실을 두세 문장에서 그렇죠. 풀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잘 못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겠어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수업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돼요? 오늘 써보고 내일 써보고 모레 써보면 답안의 품질이 달라져. 퀄리티가. 그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써봐야 되는 것이 이게. 자, 그래서 경제 이론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모두 다 이해해서 그래서 그 논리를 구사해서 답을 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암기해서 될 일은 아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렇다면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빨리 일단 요런 이론의 전면적인 그렇죠? 체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하긴 참 어렵죠.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거 뭐가 중요해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근데 이제 원론책은 여러분 쭉 한번 보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학원 강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노트, 그렇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서브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기본 서브 노트를 요 1, 2월 달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장만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게 결국 수험생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좌우하는 것 같아요. 경제학은. 다른 건 모르겠어. 뭐 외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은 이게 중요한데, 자, 요거 내가 이 구멍 뚫리는 파일 노트가 있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대학 댕기고 지금도 그렇고 30 세 개 구멍 뚫린 거 그게 좋더라고. 바인드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이론 정리를 쭉 해가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제 서술형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람직하기는 왼쪽에다가 이론 정리하고 오른쪽에 자기 연습하는 거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은 그냥 앞뒷면을 쭉 정리해 나가시. 그다음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그 논술 또 서술형 연습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 구멍난 노트, 파일 노트를 만들자. 1, 2월 달에 기본 이론으로. 그 만들면, 열심히 만들면, 우리 그래프도 있고 수식 들어가고 하니까 좀 넉넉하게 만들면 한 300페이지 정도 노트가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넉넉하게 해서. 물론 어떤 친구들 보면 반 접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널찍하게 써서. 그래서 노트 정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트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원 임용에서 다루어지는 과거 20년간 데이터 어디서 나왔고 어디를 즐겨 하시는 것 같더라, 우리 교수님들이.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또 경작 자체 중요한 부분 정리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이론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요 노트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한다. 복습은, 이거 우선 노트 갖고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야. 왜냐하면 수업에서 진행된 게 거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노트,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읽어. 제 교재, 요 교재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갖고 있는 원론책 있죠? 이중구 교수님 책이든지 아니면 현대경제가 걸리든지. 근데 맨큐는 좀 우리가 별로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 맨큐가 손이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데, 맨큐는 너무 좀 잡다하고 책이 저기가 소란스러워, 책이.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삼인공조 책이든지. 근데 이중구 교수님 책은 조금 좀 싱거워. 그렇죠?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 또 너무나 약하기도 하고. 근데 삼인공조는 또 우리 시험 공부하기에는, 우리 교원 임용 시험에는 분량이 또 너무 많고 다루지 않는 주제도 너무 많고. 근데 하여튼 적절하게, 여태까지 여러분이 어떤 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까? 삼인공조를 하셨던 분. 그쵸, 이게 어려우니까 잘 안 보지. 이준 교수님 책. 예. 그러면 자, 노트 요걸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내 교재로 가지고서 다시 확실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꼼꼼히 읽는다 이거예요. 이게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실을. 요거 제가 만든 교재는 다이제스트 교재죠. 이거 말 그대로 나의 서브노트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핵심은 전달해도 여러 가지 주변적인 거 같이 상황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론책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도 나간 만큼 요걸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다 연습 문제를 좀 진하게 붙일까 하다가 그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는 내가 진도별로 역대 나왔던 기출문제만 모아놨어요. 챕터별로. 그래서 객관식하고 주관식 문제 앞으로 해놓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 풀립니다. 풀려. 눈으로 볼 때 답은 이제 알아.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이걸 어떻게 써내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쓰는 건 나중이고 우선 정확하게, 그쵸? 객관적인 이론 자체가 공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1, 2월 달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슨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제대로 한다 그러면 1, 2월 달에 딴짓하면 안 돼. 5과목을 내가 처음 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렇죠? 처음부터 아주 내가 빠뜨리지 않고 아주 싹, 그렇죠? 시작 공부한다 하는 기분으로 해야 되니까 복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경작 같으면 내가 그런 말 하는데, 수업이 3시간 진행이 되면 곱하기 2.5배 복습 시간 필요하다고요. 이론 정리하고 손으로 써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 그래서 시간이 2.5배 필요하니까, 자, 1, 2월 달에 오늘 첫날인데 이론 편하게 듣고 정리한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해가지고서 12월 시험 보고 끝을 내야 되죠. 지금 기회비용이 너무 큰 시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한 해 끝내야 돼, 이거. 끝내는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끝내고도 남는 시간이죠. 근데 그것의 기본은 뭐냐면 1, 2월 달 전 과목의 기본 이론,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그죠? 확실하게 챙긴다. 그러니까 결심을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 스마트폰 들고 돌아다니고 오는 문자 일일이 답하고 그거 버려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딱 앉은 자리에서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해서 끝장을 봐야 되죠. 그럼 오늘 수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 있고 오후에 정치학인가요? 정치. 그거 수업하고 그래봐야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는 저녁 시간 2-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바쁜 시간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1, 2월 달을 이론 정리하는 쪽. 경제학은 분명히 강요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드리면 여러분 나한테 써서 내야 돼. 내가 써서 내는데 내가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다시 끼워서 내가 했던 기록을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란 말이지. 진도 나간 만큼 서술해서 내가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이해하고 끝났다. 교양화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술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보겠습니다. 봐서 첨삭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코멘트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날인데 기분 좋게 그렇죠. 아, 이번 한 1월, 2월 달은 그렇죠. 한번 5과목에 한번 묻혀보자. 그래가지고 올해 끝낸다 하는 얘기죠.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대개 우리가 일정은 그래요. 1, 2월 달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기출문제 5, 6월 달에 다시 한번 이론 심화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거기 가니까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맨 문제는 이제 반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임용문제 경제학 같은 걸 보게 되면 나는 데가 정해져 있어. 경제 언론에서 한 3분의 2는 날려도 돼요. 그렇죠. 실제 출제된 것만 놓고 본다면. 다른 객관식 문제는 구석구석 다 나는데 우린 그렇지는 않거든. 근데 우린 또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지만 나오는 부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노트 장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잔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릿속으로 시간표 짜더라 이거지. 시간표. 그죠? 타임 스케줄. 우리가 학원 강의는 목금토 수업 3일 진행되지? 그럼 일요일 날 뭐 할 거야? 놀아야지.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 노는 후유증이 커. 그렇죠? 월요병을 좀 헤매고 화요일 날은 몸 만들고 수요일 날 그렇게 오나요? 확실하게 시간표.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지나가 봐야 될 거야. 목금토 지나야 이 5과목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래 놓고 시간표를 짜라 이거지. 시간을. 근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갈 시간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정확하게 학원 오는 시간 공부해야 될 시간 정해놓고 그래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지나갔다 이런 이제 혼란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오전, 그렇죠? 오후, 밤 이렇게 돼서 월화 수목금에서 쭉 뭐뭐 한다는 것을 시간표를 분명히 짜야 돼요. 시간표 짜지 않는 것은 수험생으로서는 그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학원 수업 듣고 언제 뭐뭐 한다. 근데 요번 이제 목금토 들어보면 요 과목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고 뭐 대충 감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말이죠. 여러분들 학습 다이어리 만들어라. 다이어리. 다이어리 한 권씩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여학생들은 잘해.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다이어리 남자들이 문제야. 남학생들 다이어리 만들어라. 그러면 아이씨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거 언제 보고 써가지고 귀찮은 사람 안 만든다면 나부터도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대개도 보면 그럴까요? 엄마는 가계부 쓰는데 아빠는 가계부 써요. 어디다 다 쓸 때 썼겠지. 그리고 지나간다고. 그런데 공부할 때만은 한번 해보자. 다이어리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일주일만 해봐봐. 일주일만. 그럼 이게 유용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러면
다이어리도 책으로 된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걸 구해요. 그래서 하루 오늘이 며칠? 1월 8일인가요? 1월 8일 날 오늘 경제학 했다, 뭐 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문제의식, 학습 다이어리니까 문제의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늘 뭘 다뤘고, 뭘 했고, 했는데, 잠들기 전 5분 시간 할애하라. 5분 내지 10분 해서 오늘 경제학에서 뭐 다뤘고, 복습은 어디까지 했고, 아, 요건 내가 지금 긴가민가 더 해야 되겠고, 다음 시간에 박준희한테 물어봐야 되겠고, 간단히 쓰지 말아야지. 길게 쓰면 지치니까. 그렇죠? 오늘 진로당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써보라고. 그럼 처음에 쓸 게 없어요. 아씨, 뭘 쓰려는 거야, 내가. 공부했음. 그 다음날. 날씨 맑음. 뭐 맨날 그런 식으로 가. 그게 일주일만 가봐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 쓰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무조건 만들어. 고등학교 애들 그렇잖아요. 내가 SBS에서 재밌게 보는 게 고등학교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걔들 자기 전부 다이어리 만든다고. 전부 오답 노트 만들고. 근데 우리는 오답 노트 만들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이 안에다가 나중에 가면 그래요. 내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답을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써봐야 되겠다. 요거 메모 하나 남겨두라 이거지. 그리고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했던 거, 할 거, 미질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시간표 짜고 다이어리 장만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학 수업 볼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노트 만드시고 과목별로. 그래가지고 데이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5과목, 6과목을 그렇죠? 쭉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것은 전략이야. 머리 싸움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5개 과목을 그렇죠? 유지 관리하느냐.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서술형, 논술형 문제니까 이건 아주 용의주도하게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써보면 알잖아. 근데 그걸 회피하니까 이제 문제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특히 거의 반 이상이 계산 문제죠. 손으로 쓰고 계산해 보고 따지고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내는데 목요일 날은 3시간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일 교수님이 부산서 오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래서 하고 금요일 날은 4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1시. 그렇죠. 4시. 원래 4시간씩 해야 되는데 요 스케줄이 그래서 그러니까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중간에 혹시 필요하면 가능하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보강 한두 번 하게 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하면 괜히 내가 뭐죠.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미리 그렇죠. 혹시 필요하면 보강을 하도록 하고 근데 보강 가능하면 이제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필요하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거기 목차 한번 봐주시죠. 책이 없으신 분도 있으신가? 네. 그럼 이제 오늘은 경제학의 기초 개념 해서 미시경제학 시작인데 교재는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그래서 쭉 가게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 미시경제학은 개별시장 이론이에요.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그 기업이 만나는 곳이 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 그 다음에 시장은 효율적이냐, 파레토 최적, 시장 실패 이런 것을 다루게 되고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결정 이론이지 한 가지 주제야 그냥. 소득결정 이론이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에서 무역론과 수지론 다뤄지는데 오늘은 여기에 1편 첫 번째 경제학에 대한 기초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장하고 2장 다룰 텐데 1장은 경제와 경제 문제. 자, 2장에서는 사회학 방법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 1편에서 2개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에서 경제와 경제 문제. 뭐가 경제고? 경제 문제는 도대체 뭐냐?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경제가 뭐죠? 영어로 이코노미 그러면.
경제가 무엇이다? 그렇죠. 사회제도와 그 안에서의 행위야. 사회제도 안에서의 행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경제생활이죠. 경제생활과 관련된 사회제도,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위. 그러니까 한국 경제, 뭐 일본 경제, 세계 경제,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행위들,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경제다 이거지, 경제. 그럼 이 경제에 나타나는 문제가 경제 문제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하면 됐을까? 그치? 경제 문제란 뭐냐? 경제라는 게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지출에 관한 문제다 이거지. 이게 경제입니다. 생산, 교환, 분배, 소비다. 생산. 그렇죠. 옛날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죠. 요즘은 서로 협업하고 분업한단 말이야. 옛날처럼 자급자족 혼자서 한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지? 세계적인 분업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분업해서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분업하고 협업해. 이제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생산한다. 그지?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다. 그럼 설계하는 사람, 제품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그렇죠? 생산해요. 그 생산된 생산물이 이제 시장에서 교환된다. 이게 뭐겠어? 매출되는 거죠. 판매되는 거지. 그럼 생산해서 시장에서 교환, 판매되었다. 그럼 매출액이 되겠지. 자,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국민 경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게 GDP죠. 국내 총생산액. 국내 총생산액. 이만큼 생산됐다 이거지. 그게 이제 매출됐어. 그럼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그러면 이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서 뭔가 생산하고 매출, 생산물, 시장 가치.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겠죠. 분배. 그럼 이게 이제 거시형작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분배됐으니까 소득이지. 요소 소득이 돼서 GNI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배된 소득으로 어떻게 돼? 남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 지출하겠죠. 그래? 그러니까 이걸로 지출해. 이게 GNE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교환돼서 분배가 되고 그 분배된 소득으로 지출하는 거. 이게 경제 문제예요. 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렇죠. 경제라는 게 이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행위들이고 그에 나타나는 문제. 이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생산, 교환, 분배, 소비에 관한 것이다. 그럼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렇죠? 그 유명한 경제학자 어느 분이 있다고? 사멜슨. 사멜슨 교수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97세인가 이렇게. 근데 하여튼 우리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자들이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다 90이야. 다 90을 사신다고. 치매도 안 걸리고. 저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한국 독자를 위한 컬럼도 쓰고 하셨어요. 그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죠. IQ가 측정이 안 되는 분이야. 유대 계열이고 사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경제 원론,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원론 책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야, 경제 원론. 이 책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생산, 교환, 분배, 소비와 관한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이걸 딱 축약해서 세 가지 문제다 이렇게. 이건 이제 보통 명사화 됐죠. 세 가지 경제 문제. 그럼 세 가지 경제 문제 뭘까? 자, 여러분 알지? 한번 말해볼래? 첫 번째. 기억나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이냐. 자, 그럼 보세요. 무엇을 얼마나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이템 선정이죠. 사회적으로 자원은 희소한데, 그렇죠? 필요한 물건의 가지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꼭 필요한 거. 우리가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말이야. 새끼 밥을 먹는데 말 그대로 밥 해 먹을 거냐? 밥 해 먹는데 국은 뭘 끓일 거냐? 그렇죠? 반찬은 뭐 해 먹을 건가? 또 아니면 국수 먹고 싶다. 여러 가지 요새 퓨전 요리 뭐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가짓수는 무지하게 많잖아. 근데 그 중에 모든 걸 다 해먹을 수 있는 자원은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 꼭 해먹을 수 있는 게 가짓수를 우선 정해야 되겠죠. 가지. 무엇을 생산할까? 그 다음에 결정됐으면 수량 결정해야지. 어떤 거를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럼 예를 들어서 X제를 100개 해야 되겠다고 사회적으로 그렇죠? 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고민은 뭐겠어? 어떻게 생산해야죠? 한번 말해봐. 어떻게 해야 돼? X제 100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X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100개 꼭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산? 한마디로. 한 글자로. 그렇지. 잘 해야죠. 잘. 효율적 생산 방법을 찾는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죠. 희소한 자원을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겠지. 무엇을 생산할까? 근데 해실 없이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겠죠. 수량의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또 생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게 효율성 문제야. 자, 이렇게 생산했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 문제는 뭐야? 분배 문제지.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근데 이것도 역시 희소성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100개 만들었는데 이걸 필요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숫자는 150개다.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 문제지. 그치? 누굴 위해서 생산했느냐. 즉 누굴 위해서 누가 가져갔느냐 이 소리야. 그렇다면 요건 뭐예요? 소득 분배의 공평성 문제다. 근데 공평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논쟁적이죠. 근데 경제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에서의 공평성은 균등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 소득 분배 균등. 그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또 공동체니까 또 더불어 같이 고생했을 테니까 균등 가능하면 어떻게? n분의 1로 나눈 것이 좋겠죠. 자, 바로 이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이게 사무엘슨이 말하는 세 가지 문제다 이거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굴 위해서 할 것이냐. 요건 경제 체제하고 상관없죠. 사회주의도 이렇고. 그렇죠? 당군 할아버지 때도 이게 고민이었을 거고.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게 고민이고.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고민이고. 여러분 가정 경제를 놓고 봐도 엄마의 고민, 아빠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죠.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됐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답을 낼 수 없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균등한 분배냐.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가 뭐야? 자유냐 평등이냐의 문제지.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자는 거야? 그렇죠.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야.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 그렇지? 이승엽 선수 어때? 지금도. 도대체 언제 이승엽이야? 난 그 친구 볼 때마다 이뻐 죽겠지 아주. 야, 정말 대단하다. 자기 관리 그렇게 하고 또 타고난 재능도 천부적이겠지. 그러니까 걔는 걔가 아니지. 그분이야, 그분. 그분은 그게 고소득, 고연봉, 그쵸?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르셀로나 메시 선수 어때요? 말할 게 없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단 전체 선수들 전체 합친 연봉보다 걔가 더 많다는데? 그래요? 거의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자유주의자야.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해라. 아무 불만 없는 거지. 프로야 이게. 프로의 세계는 그런 거다 이거지. 근데 또 세상이 그래도 되겠냐? 야 이게 그렇지. 한 구단에 있는 선수인데 어떤 애는 걸어다니고 어떤 애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래서 되겠냐? 이게 평등이죠. 야 좀 골고루 나누자 좀 n분의 1로. 자유냐 평등이냐. 영원한 갈등이에요 이거. 이쪽 주장하는 사람 보수 우파고 평등주의자 진보 좌파고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사회에 뭔가 열심히 생산했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죠. 또 기득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이거는 뭐야? 경제학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 선택이야.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죠. 보수 정권 뽑으면 뭐야?
진보 정권 뽑으면 과거 우리 10년 이제 다음번엔 정권 넘어간다는 거죠. 사이클로 보면은 진보 좌파 왔다 갔다. 이건 국민의 선택이다 이거지. 얘 뽑아봐야 시원찮고 얘 뽑아봐야 나라 말아먹는 것 같고 합치니까 다 말아먹었고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 학자 이론으로 다룰 일은 아니다 이거지. 국민의 선택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준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대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 뭐냐? 이런 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죠.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서술해보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은 뭐예요? 보수 우파 경제학입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 시장주의 경제학이니까 보수 우파적으로 답을 내야 돼. 진보 좌파적 답을 내면 안 되죠. 재벌은 해체해야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자, 그러면 효율성은 뭐냐? 보수 우파적 시각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행위, 비용을 들여서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는데 비용 들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한마디로 돈 들여서 그 행위로부터 뭔가 편익이 있으니까 그 행위를 했겠지. 그렇다면 비용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편익 차이가 순편익 되겠지. 이 순편익이 어떻게 되는 상태? 극대화되는 상태가 경제적 효율성이다. 그치? 자, 힘차게 말해봐. 경제적 효율성이란 어떤 상태를 말한다? 순편익이 극대화된 상태야. 이게 뭐 자본주의 경제 기본이죠. 경영학도 그렇고 이게 흔히 말하는 뭐예요? BC 분석이죠. Benefit Cost. Benefit Cost 분석이야. 비용과 편익 분석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순편익이 극대화돼야 되겠다. 그게 효율적인 상태다라면은 효율성 전략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순편익이 극대화되겠어?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미니마이즈 해야 되겠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해요. 데이트 하더라도 현명한 커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편이 극대죠. 만나서 왔다 갔다 비용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 시간, 공부해야 될 시간 무릅쓰고 와가지고 서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비용은 최소화시킨다. 그러면서 편익을 어떻게 돼? 그 둘이 만났을 때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있다가 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 우리들 참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아. 만나자마자 싸우지. 너 지난번에 말이야. 뭘? 2시간 내내 싸우다가 미안해. 그 5분 하회하고 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현명한 커플은 이거 극대화하는 것이야. 그렇죠? 만났을 때 너 오늘 멋있다. 그래 말이야. 칭찬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비용 들여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공부하는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1, 2월 달 이 귀한 시간에 공부하러 왔어. 남부에. 뭐 하러 왔어? 편익을 얻으러 왔죠. 무슨 편익? 하여튼 2달 동안 해가지고 5거 막 너는 끝장이야 아주 그냥. 그렇지? 머릿속에 내가지고 인풋을 확 집어넣겠어. 해러 온 거잖아 지금. 비용 들어갔죠. 비용은 이미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뭐야? 편익 극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죠. 내가 물어볼게. 편익 극대화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아까 내가 다 제안을 했지. 노트하자. 집에 가서 복습하자. 그렇죠? 학습 다이어리 만들자. 이거 각자 또 자기의 지혜와 노하우를 더해서 자 이게 순편이 극대화입니다. 자 그럼 계속 더 가봅시다. 그럼 이때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 편익은 대개 이제 우리가 경제 주체를 나눌 때 3주체 그러죠. 가계, 기업, 정부 그러잖아. 그렇다면 각각 경제 주체들의 편익입니다. 가계, 우리 소비자들이야. 하우스홀드. 소비자의 편익은 뭐야? 뭔가 돈 들여가지고 소비할 때 이게 효용 극대화죠. 그러니까 효용이 편익이 된단 말이지. 편익. 효용이 뭐겠어요? 뭔가 소비해서 느끼는 만족감.
느낌. 기업의 편익은 뭘까? 뭔가 비용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 편익은 수입이 되겠죠. 토탈 리베뉴. 총 수입이 극대화돼야 돼. 수익 극대화. 그래서 비용을 빼면 이윤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윤 극대화로 연결되겠지. 그 다음에 정부는 뭐겠어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죠. 행정 서비스, 국민을 위한 서비스니까 정부의 편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사회후생이죠. 국리민복이란 말이야. 백성들의 행복한 삶이야. 그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그냥 표현해 보면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이다 말이지. 그렇죠. 선생님의 편익은 뭐겠어요? 아, 나는 내 평생을 학생을 위해서 바친다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그렇죠. 경제학에서 시각이야. 경제학에서 시각. 선생님의 목적은 뭐? 내 삶의, 그렇죠? 편안함이야. 근데 다만 내 삶의 편안함이 나는 어디서부터? 애들 가르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그래서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보수우파 경제학에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선행위도 어떻게 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선행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은 어디서 효용을 느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에 물려주는 게 난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자기 자신의 편익이란 말이지. 자, 요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편익은 다양하게 그때그때 분석하면 되겠어. 자, 비용이 문제인데, 자, 경제학에서의 비용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이죠. 그럼 기회비용 개념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자, 명시적 비용. 우리가 얘기하는 명시적 비용 또는 회계학적 비용입니다. 어떤 행위에 들어가는 화폐적 비용이라고 봐도 좋고요. 화폐적 비용. 여기다가 뭘 더한다? 어떤 행위를 해. 그럼 그 행위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다른 행위들은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포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포기한 대안, 얼터너티브. 그렇죠? 대안들 중에 최고 가치.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뭐 이거 너무 자명한 거고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 공부하러 오셨는데 공부 안 하러 여기 안 왔다 뭐 했을 거예요? 이구동성. 나도 그랬을 것 같은가? 잔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야. 아니면 뭐 했을 것 같아? 어? TV 봐? 그 다음은? 아르바이트 했을 거다. 또? 어? 밥을 먹어? 4시간 동안? 이게 포기한 대안. 그 중에 여러분은 이구동성 제일 먼저 뭘 잡았지? 그러니까 아침에 왔을 때 여기 뭐 돈 들어가고 학원비 수강료 책값 내고 교통비 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야? 잤다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효용 한 얼마쯤 될 것 같아? 어? 가치 환산이 불가능하대? 가치 환산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됐어.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그러면? 무한대야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렇죠? 희생을 치르고 지금 여기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게. 그렇다면 얼마? 그렇지. 이 무한대면 야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오는데 비용이 한 10,000원 들었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이거. 20,000원 비용이 들어간 거다. 눈에 보이는 비용 10,000원만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참 그렇죠. 중요한 얘기. 인생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선생님 할 때 늘 하는 그 얘기인데 나도 이제 한때 그렇죠? 선생님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들 예를 들어서 30명 모아놓고 교육시킨다.
대학에서 수강생이 100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애들 모아놓고 허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학생들, 그렇죠? 이걸 다 책임져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그렇죠? 가르칠 때는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경제학에서 편익 비용 분석을 할 때 비용은 뭐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이걸 고려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볼 게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매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불쾌하죠? 매몰, 판묻혀버렸대. 긍정적 개념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매몰 비용은 뭐냐면 과거 선택에 의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 과거의 선택이.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지?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포기해야 됩니다. 늘 이런 예를 들고 내가 취소하는데 경제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주현이 왔는데 뭐 1시간 들어봤더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등록금 환불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맛 없지만 돈 냈으니까 어쩌 들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 가서 자야 돼.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왜 맨날 나는 이런 예를 들까요? 포기해야 돼. 또 이런 거야. 애인하고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가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나와야 돼요, 둘이서. 그걸 안 나오고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야, 네가 보자 그랬지. 그리고 싸우다가 나오면서 헤어지더라. 그거 어리석잖아.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포기해야 되고, 그 대신 요건 사전적 비용이니까 어떻게 돼? 아주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되겠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잘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선택은 말입니다. 편익비용 선택인데 토탈이 아니라 뭐다? 마지널 개념이다 이거야. 총이 아니라 한계 개념.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미분이 들어오는 거야. 경제학에서. 총편익, 총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수학적 개념, 미분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 다 해봐서 알지만 이윤극대화 조건이 뭐죠? MR equal MC, 한계수익과 한계비용 같을 때. 효용극대화 조건이 뭐야? 한계 대체율과 그렇죠? 한계, 상대 가격. 그런 개념의 전부 한계 개념이 된다 이거지. 자, 그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한 가지 또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친구하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거 하면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길에서 노량진에 공부하고 손 맞추고 가는데 너 여기 왜 왔어?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왔는데. 나는 선생님 될 건데. 반갑잖아요. 그냥 헤어질 수 없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제안하겠죠. 야, 소주 한 잔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할래? 콜. 그렇죠? 콜 하기 전에 우리는 잠깐 뭐요? 한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야. 이게 뭐야? 시간도 보고 호주머니 돈도 생각해보고 하겠죠? 그래 하자. 그 말은 소주 한 잔. 근데 이게 한 잔이 아니지. 최소 단위가 한 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병을 친구랑 가서 나눠 마실 때 편익과 비용 분석을 따져서 그래 이 친구 오랜만에 와서 소주 한 잔 하는 게 비용보다는 크겠다니까 오케이 하는 것이다. 이 한 병이 비워져 갈 즈음 눈치 보다가 한 놈이 제안하겠죠. 하나 더? 그때 역시 한계적 분석해야 된다.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거 안 되는데 박지훈이 가서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편익. 또 이제 다 마시면서 하나 더?
그러니까 하나 더 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그렇죠? 선택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 더 묻지도 않지. 아줌마 소주 10병. 그 처음서부터 말이야. 야, 우리 오늘 소주 10병 마시면서 다 힐링 끊겨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다 그래 볼래?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한 병씩 할 때마다 추가해야 돼. 추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런 식이야. 승용차 지금 한 대를 우리 집에서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살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 2대 전체 편익 비용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하는 데 따른 편익 비용. 그러니까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을 따져서 해야 된다. 한계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야. 요거 이제 흔히 다른 말로 해보면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제로 베이스. 이미 친구랑 소주 2병 마신 것은 놔두고 새롭게 요것에 대해서 편익 비용 분석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자, 요게 경제학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날 수 있는 게 요거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계산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거의 기출문제 같은 데서 처음에 나오게 되고 그거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학에 있어서 요거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개념의 문제. 자, 그래서 그것이 미시경제학의 처음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장 주제는 요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 요 얘기는 이게 사회과학 방법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그죠? 방법론, 메소놀로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사회과학.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학.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경제학은 뭐다? 주류 경제학이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죠.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모든 경제 문제를 전부 다 어떻게 돼? 시장 논리로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시장 논리로. 모든 분석 전부 다 시장 분석이야.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느냐? 수요 공급 논리야. 왜 근절이 안 돼? 수요가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부정부패가 근절이 안 되는 게 부정부패 수요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공급, 부정부패 공급은 누가 해줘? 힘 있는 권력자들이 하겠죠. 공무원이 하겠죠.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창출되는 거야. 공급을 근절시키면 어떻게 될까? 부정부패 없겠죠. 간단한 얘기인데 부정부패 공급을 근절 못 시키는 거야, 그게. 왜 못 시키겠어요? 그렇죠. 지네끼리 해먹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분석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시장. 그러니까 재화의 용역부터 심지어 요새는 뭐 이데올로기 시장 그러죠. 그 말 요새 쓰는 말이에요. 최근에 와 이데올로기 시장에서 어떻게 돼? 좌파도 이제 종북 좌파 논리는 이데올로기 시장에서 수요가 안 돼.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심상정 씨 진보당 어디로 갔어? 천안함 거기 갔어. 거기 가가지고서 올해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겠다. 우리는 종북 좌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수요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도 수요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데올로기 시장에서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시장 논리로 가고 있다고.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요거고, 요게 주류 경제학이고, 이게 보수 우파고 좌파에서 비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입니다.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시장으로 하겠다. 그럼 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약간의 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고 쭉 하는 얘기인데, 내 간략하게만 요거 요약해 볼게요. 자, 이곳의 경제학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 1776년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죠. 국부론으로부터 시작이다. 근데 1776년은 어떤 해이냐?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 막 일어날 때고, 우리나라로 보면 정조대왕 즉위하던 해. 그 시기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죠?
큰 변화를 하던 영국의 산업혁명, 그게 중국에 영향을 주고 거기 우리 그저 선각자들이 중국에 나가서 유학파들이 공부하고 와서 조선에도 어떤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런 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야. 이때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지? 두 가지만 얘기할게. 그럼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접근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다. 그렇죠? 하나는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이다. 실증과 규범. 실증은 경제 이론이야. 사실관계만 규명해 보는 거야.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더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더라.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고 이론. 규범 경제학은 이 실증 경제학을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 수출을 늘려야 되겠다. 환율을 올려보자. 뭐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되겠지. 그렇지? 규범 경제 정책인데 우리 경제 언론에서 우리 수업에서 대개 다루는 것은 주로 뭐 실증 분석이죠. 그리고 거시경제학 가서 이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증과 규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실증 경제학이 됐던 규범 경제학이 됐던 가설이 나오고 검증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이론이다. 그럼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논문 발표되고 하겠지. 자, 그렇게 되는데 이 경제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나름대로 엄밀한 그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 요건 기억해 봅시다. 오류. 두 가지 오류 가능성이죠. 여러분 한번 말해볼래?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렇지. 인과 또 구성의 오류입니다. 인과 오류, 구성 오류. 인과,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를 잘못한다. 그 말은 뒤집어서 본다. A이면 B인 것을 B이면 A인 것으로 오인하는 거. 아니면 얘들은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인과오류야. 이게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참 골치 아픈데 동계올림픽 열면 선진국이다. 그래요? 평창올림픽이 우리 동계올림픽 여니까 우리가 훌륭한 나라야. 그래? 그게 아니죠. 그게. 인과오류를 범한 거야. 우리가 집단적으로. 올림픽 하면 뭐 좋은 일 있다 그걸 하자고 해서 전 난리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야. 선진국들이 과거에 보니까 대개 동계올림픽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과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또 이래 여자들 가방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 보통 수요법칙은 말이죠. 가격하고 수요량은 서로 반대지. 근데 아니다. 가방만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 명품 얘기죠, 명품. 이거 인과오류죠. 비싸서 잘 팔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왜 그래,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비쌀수록 많이 사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뭐지? 그렇죠. 여러분 다 경제 공부했지? 비이성적 소비. 맛이 갔어. 대한민국 여자들이. 여자만 그래요? 남자들 그러죠. 남자 소금 넣은 인간들이 맞아. 발렌타인 17년산. 뭐. 똑같아. 맛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같은 놈은 술이 약하니까 양주 한 잔 딱 마셔놓으면 그 다음부터 취하니까 술 맛이 구분이 안 돼. 소주 맛이나 뭐 맛이나 똑같아. 술 맛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쌀수록 잘 팔리려는 게 아니에요. 비싸서가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맛이 간 거야. 비이성적 소비다. 과시형 소비죠. 천민자본주의, 천민성. 이런 것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야. 이런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 어쩌자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 명품 가방의 80%가 한국에서 팔린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가. 그렇지? 또 요새 보게 되면 가끔 신문에 나오는 거 혼수.
엊그저께 내 우리 지인 하는데 뭐 누가 갔다 왔는데 뭐 이걸 내가 패대기로 했는데 혼수가 집장만 하고 말고 가전제품하고 예식비 한 대면 4억을 들였대. 미쳤냐고.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큰일이야 이게. 해결이 안 돼.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때도 처음에 야 이제 우리가 좀 세월이 지나면 이런 거는 없어지겠지. 갈수록 더 하죠. 요새 갈수록 더 해. 아기를 왜 못 낳아? 보통 부담이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아주 우리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놨어. 요즘 아기 낳자마자 바로 어떻게 몇백만 원짜리 애들 뭐 성장 사진 찍어준다고 계약한다며. 그러니까 애 낳자마자 돈덩어리야. 그러니까 아우 난 못 낳는다 이렇게 되지. 이게 대한민국 전부 뭐야? 그런 것이 가면서 이쪽으로 너무 갔다 지금.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인과 오류. 자, 딴 얘기 관두고 그저께 내 4억 얘기 들어가지고 열받아서 그래. 야, 지들이 하나만 더 씻고 가자. 4억짜리가 되냐, 지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겨우 그러죠. 4억은 그냥 40만 원도 한 달에 한번 40만 원은 벌었겠다.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야, 젊은 애들이. 그 젊은 놈들이 부모님이 그래더라도 이게 뭔 짓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짓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그러니까 웨딩은 비쌀수록 잘 가는 거야, 시집장가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근데 이 짓 하고 있어. 이게 전부 뭐 인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구성 오류, 요거는 말하자면 부분과 전체. 그 이제 개인이죠. 개인이나 개별 시장하고 국민 경제 전체. 다른 얘기일 수 있다. 그런데 같이 보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드는 예가 사재기 같은 거. 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면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미리 사두는 것이 합리적이죠. 근데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절약의 역설. 경제가 어려우니까 절약해야 돼. 너도 나도 다 절약하면. 그렇죠. 그날은 진짜 불황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시형작적인 거시형작적인 사건을 구분해서 그저 살펴야 되는데 이거 혼동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많이 봤죠. 그런 거. 많이 들은 게 극장의 오류. 극장 이렇게 영화 보러 갔어요. 쭉 갔는데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앞에 엉거멍거 어떤 사람이 오더니 탁 앉았어. 뭐야? 최홍만이야. 어떡할 거야? 야 비켜.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고. 자, 이게 구성의 오류야. 이 뒤에 50명이 앉아 있어. 그냥 앉아 있어라 너 여기. 너 하나만 희생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얘가 일어서는 순간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구성의 오류 예를 드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또 그럴 수 없잖아. 또 영화 봐야 되니까. 이게 구성 전체와 부분에 얽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방법론에서 이제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 요 2편 방법론에서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볼 건데 이제 경제학, 경제 이론의 표현입니다. 그럼 자본주의 경제학 수요 공급 이론은 경제 이론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말과 글로 서술적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되고 수학으로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고 그렇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요 뒷부분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론의 수학적 표현 그 다음에 그림으로 분석하기.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 지금 보니까 작년 올해 3분의 2가 계산 문제죠. 그래서 요 수학 경제 이론의 이 수학의 표현 기본적인 여러분 다 알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미분하고 XY축 그림 그리고 하는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여러분 좀 재미없는 주제 첫날에 재미없긴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요것을 일단은 간략하게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론 가도록 하십시다. 예, 쉬었다 하시죠.